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주제로 초청해 주셔서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는 아마 한국전쟁 관련해서 과거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발제를 맡은 부분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인데 아마 요즘의 논의들, 또 특히 요즘의 남북관계의 어려움 속에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논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련된 생각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발제문에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속에서 그 연구 주제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남북 긴장 고조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양한 의도 분석이 이미 상당히 나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의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소개를 저도 하려고 했는데 아마 대부분 후반부에 특히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경제난, 또 북한 내부의 상황, 하지만 이제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북핵 협상 진전이 상당히 미비하고 또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해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도 대미 외교를 비판하는 국내의 강경 세력을 목소리를 좀 잠재우고요. 또 앞으로 벌어질 올해의 남은 미 대선 기간, 또 내년에 미국의 신행정부와의 새로운 북핵 협상에서 조금 더 나은 입장을 가지려는 아마 오랜 기간 동안의 좌절과 고려, 또 계획 속에서 시작된 적절한 타이밍에서의 일련의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한국은 그간의 북미 북핵 협상에서 해왔던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북한이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있고, 또 한미 공동훈련이라든지 또 반공화국 군사 대결 정책이라고 불리는 한미 동맹들을 비판하면서 또 최신 무기 도입이라든지 개발, 한국이 좀 더 다음 북핵 협상에서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의 조건을 만들도록 하는 압박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당장은 남북관계라든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현안이 있겠습니다만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긴 로드맵을 의식하지 않고 북한의 여러 가지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태까지 북핵 문제는 과거의 경우는 북미 협상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북한이 협상을 폐기하고요. 또 다시 핵무력을 증강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순을 밟아왔는데 지난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은 명백한 협상 파기 의사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노이와 지난번에 판문점에서의 잠깐이지만 3자 정상회동 등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북핵 협상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패턴이 좀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도 당장 기존의 협상을 파기하기보다는 좀 더 나은 입장에서 협상을 재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 대선 결과가 대단히 중요할 테인데 그에 따라서 북핵 협상과 평화체제 전망이 매우 달라질 것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북미라는 이제 두 정치체의 차원에서는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지만 우선은 두 정상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는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핵화를 넘어선 한반도 문제 전체에 대한 안보 구도라든지 또는 동북아 평화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3차 정상회담을 아마 열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한 단기적인 협상일 수도 있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또는 평화 체제를 위한 길로 연결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논리적인 어떤 순서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행정부 등장 시에는 이미 공약 속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북한에 대한 완전한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아마도 오바마 행정부 때 사용했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어느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보상도 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 한미안보협력 강화, 또 그 속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도 바이든 정부도 어느 정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서 북핵 정책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은 이미 대선 이전에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최대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그런 것처럼 미국의 신행정부가 등장하면 다음 미국 정부도 아마 국내 경제 문제나 코로나 문제 또는 대중전략 등으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는 상당히 떨어질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지요, 당장은.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네거티브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미국도 북핵 문제를 새 행정부에서 정책 우선순위상 높게 여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그 공세의 비핵화 관련 의도는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는 초래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자극해서 한미동맹이 매우 강화돼서 중국이 북한을 상당히 비판해야 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는, 따라서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해왔던 북핵 외교를 무위로 돌리지 않는 선에서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잘 계산된, 그렇게 보려면 우선 한국에 대한 공세가 가장 안전하고 미국에 대한 공세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크게 위협으로 삼지 않았던 것은 트윗 같은 경우를 보면 유엔 위반일지는 모르지만 나하고의 약속 위반은 아니다,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 상황을 평가해 가면서 공세의 수준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 정권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북핵 위협의 수준에 따라서는 지난번 뉴욕타임즈에서도 나온 것처럼 뉴클리어 프리즈에 대한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한국의 기본 원칙은 국내적으로는 정치 논리에 따라서 좌우가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보수에서 주장하는 대북 군사 억제나 대북 경제 제재, 또 진보에서 주장하는 비핵화 협상이나 외교적 수단 모두가 다 중요한 북핵 해결 문제의 우리의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군사력 사용 위협에 대해서 북한의 철저하고 단호한 억제의 중요성이 물론 있고, 또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이 협상에 보다 더 절실하게 나오게 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동시에 비핵화 이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평화 체제의 정착, 북한에 대한 확실한 체제 보장 등에 대한 논의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내년도에 새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비핵화 협상을 목표로 할 때 고려해야 될 바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한미 간의 공조도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에 이제 그 볼턴 회고록이 나오면서 미국 내에도 비건이 추구했던 이제 북한에 대한 협상 노선과 또 비확산에 기반한 강경 노선의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 노선들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나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사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평화 체제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을 총체적으로 만드는 데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미국의 여러 주류 전략 담론이라든지 또는 국무부 중심의 협상 노선에서는 포괄적 합의나 단계적 실행, 우리가 추구했던 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후반이나 아마도 내년 신행정부 등장하고 뭐 대북 특사 정하고 그러면은 대략 1년 후가 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한 1년간의 시간 동안에 이런 포괄적 합의에 기초한 응축된 단계적인 실행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북한 역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 그리고 전체적인 로드맵, 특히 신고, 최소한 신고의 의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출구의 로드맵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 이런 북한에 대한 불신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존재한 이후로 국제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하는 맥락 자체가 변화되어 왔는데, 지금은 미중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핵이 해결된 한반도를 자신한테 유리하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해서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은 만약에 비핵화 이후에 북한이 미국 경사되거나 또는 일본과의 경제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또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된 한반도에 한국이 중국 경사나 또는 최소한 한미 동맹에서 중립적인 입장에 취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현상 유지를 선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비핵화 해결 이후에 한반도가 미중 모두에게 전략적 이익이 되도록 지금 한국의 외교 노선을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선 비핵화 후 외교, 이런 식의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의 선호를 정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 들어섰으니까요. 우리의 미중 관계 전략과 비핵화 전략이 잘 궤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런 문제의식이 북한과도 공유되어야 한다. 북한이 갖고 있는 국제정치 인식이라는 것은 비핵화에 너무 좁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이 같이 부딪히고 있는 미중 관계 속의 딜레마를 북한은 충분히 인식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비핵화 이후에 남북 협력 체제가 되면 어차피 같이 뚫고 나가야 될 전략 경쟁의 딜레마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그런 공유 사실 자체가 북한에 대한 일정한 체제 보장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의 대화의 어젠다랄까, 이것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